이 차 시는 호주의 반다문화 역풍과 난민 공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났던 다문화적인 현상의 첫 번째로는요, 폴린 한슨이라는 정치가의 다문화주의 반대 선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방의회의 의원이었는데 1996년에 연방 선거에 나와서 이제 그 후보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호주가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호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이제 막 선언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니까 당시 이제 자유당이 너무 놀라서 이분을 후보자 자격을 뺏어요. 그래서 후보자 자격이 박탈돼요. 그런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결국은 당선이 돼요. 그래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된 후에 이제 96년 9월인가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공식적으로 원주민 지원을 반대한다. 다문화주의에 반대한다. 호주가 아시안화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막 경고를 해요. 더 나아가서 1997년에는 원 네이션 파티, 즉 한 국가 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당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분은 호주 극우화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분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다문화주의 반대를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호주에서 일어났던 더 컸던 반다문화적인 현상의 예는 2001년 8월에 일어났던 탐파 사건이에요. 탐파 크라이시스, 탐파 위기라고 부르는 사건이기도 해요. 사건의 개요는 2001년 8월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어떤 배가 크리스마스 섬이라는 부근에서 전복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구글 맵에서 크리스마스 섬 또는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호주에서는 제법 멀어요. 호주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한 2,600km가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가까워요. 인도네시아 밑으로 한 360km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출발해서 바다상에서 호주 쪽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금방 이제 배가 전복당한 거죠. 그러니까 호주 해군은 자기네 영토에서 배가 전복됐지만 자기네에서 출발해서 가기에는 지금 너무 머니까 당시 이제 그 근처를 지나고 있던 어떤 배를 막 찾아보니까 노르웨이 화물선이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르웨이 화물선, 그 배의 이름이 탐파예요. 그 탐파호에게 구조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근처에 전복된 배가 있으니 그 배를 좀 구해 주시오 라고 해서 이제 그 배가 그 사람들을 구조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배는 화물선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호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사람들이니까 크리스마스 섬에 이 사람들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 정부한테 탐파라는 이 배가 크리스마스 섬에 들어가는 것을 입국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제 전문을 보내니까 호주에서 당시 이제 존 하워드가 이제 총리였던 시절이었는데 안 된다.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입항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제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어떤 그런 사건 또는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이들을 수용해야 되는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 하워드 총리가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난민들은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호주로 가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호주에서는 너네는 호주 영토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배가 굉장히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그 배가 한 일주일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제가 호주에서 1년간 이제 교환 교수로 가서 있을 그때였는데 거의 매일 신문, 거의 뭐 한 달 또는 뭐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이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이제 신문에 막 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TV에도 막 나오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는 이제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난민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바다에서 죽겠다. 이런 막 자살 위협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일주일이 되니까 그 배에서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 식수가 떨어져요. 물이 없어지자 크리스마스 섬으로 그냥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호주가 공군을 보내요. 그래서 공군 특수 부대가 이제 가서 막 위에서 총을 이렇게 막 공격하는 듯이 하면서 다른 데로 가라,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파푸뉴기니아라든지 나우루 등으로 이들 난민들이 수용된 사건이에요. 이에 대해서 그 화물선의 국가였던 노르웨이라든지 UN 등 국제사회가 이제 크게 비난을 하지만 당시 하워드 총리는 호주의 주권이다, 호주의 자기 방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국경보호법을 통과시켜요. 그 새로운 국경보호법이 한편에서는 태평양 해법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거예요. 그럼 태평양 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다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안까지는 들어오게 하지 않고 바다에 있는 다른 섬 국가에 돈을 줘서 난민 캠프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심사를 한 다음에 난민 심사를 해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호주로 들어올 수 있고 난민 인정이 안 된 사람은 호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어떤 법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001년에 이제 연방 그 어떤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대요. 한 30%밖에 안 됐다는 이 하워드 총리가 이 탄파 사건으로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8월이었으니까 2001년 바로 한 달 후 9월에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총리의 인기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11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재임에 성공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총선 과정에서 호주는 반난민, 반아시안 이민 정서 이런 거를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킨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면 호주가 한 400여 명밖에 안 되는 난민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왜 이렇게 난리였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사실 호주는 미등록 노동자의 규모가 더 크지 난민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호주에서의 미등록인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온 백인들이고요. 호주에 들어오는 난민들은 당시 그 사람들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서아시아에 있죠.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인 난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난민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후 유럽 연합으로 통합하면서 일종의 요새화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이제 바깥은 딱딱하게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 통합된 유럽 연합 안에서 유럽인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이걸 유럽의 요새화라고 부르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그것처럼 호주도 태평양 해법이라는 걸 도입해서 만약에 난민이 있다면 안에서 심사하지 말고 밖에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태평양 해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총리가 어느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2001년 이 탄파 사건으로 만들어져서 2007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노동당, 조금 더 리버럴한 정당인 노동당이 2007년에 집권을 하면 그때 이제 그 총리가 케빈 러드라는 사람인데 이 태평양 해법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폐지하고 보트피플로 대표되는 난민들을 또 좀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호주의 백인 중상층이 또 막 반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이 놀라서 러드 총리를 해임하고
길라드라는 다른 분으로 또 그 총리를 막 교체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후에 그러니까 총리가 누가 되느냐 또는 정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태평양 해법이었다가 뭐 폐기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직도 호주에서는 난민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이 큰 이슈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호주의 이러한 반다문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호주의 이민 역사라든지 또는 호주의 이민 정책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호주가 언제 발견됐죠? 17세기 초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호주 대륙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1770년 영국의 해군이었던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이 호주 동쪽의 보타니 베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보타니 베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드니가 있는 이제 많이 보타니 베이예요. 그래서 18세기 말에서 한 19세기 중반까지는 영국이 죄수들을 유배할 곳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렇게 이제 호주가 커다란 섬이 발견되니까 한 16만 명에 달하는 그 죄수들을 그쪽으로 유배를 보냈고요. 이제 19세기 중엽쯤 되자 이제 양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막 양모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유노동 이민을 막 이제 허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중엽이 되면 호주에서 금강이 발견되고 사탕수수 산업이 이제 막 크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도 가지만 일손이 모자라니까 중국으로부터 이민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대규모로 몰려 들어오니까 또 백호주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랬던 호주가 70년대에 이제 변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1973년에 백호주의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1977년이 되면 호주는 다문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오스트랄리아 as a multicultural society라는 어떤 원칙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호주는 그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증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냐 아니면 멸망이냐라는 어떤 캐치플레이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인구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이제 호주의 원주민에 대한 정책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원주민 정책을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 뉴질랜드는 원주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쁜 정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원주민 정책은 괜찮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호주의 원주민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나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혹시 레빗 프루프 펜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토끼 울타리라고 이제 번역되는 영화예요. 2002년에 호주에서 만들어져서 2003년에 이제 방영된 그 영화인데 호주의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호주의 원주민 중에 스톨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어요. 그 스톨른 제너레이션은 뭐냐면 빼앗긴 세대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화를 이제 영화화했다고 하는데 1905년에서 1970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65년의 기간이죠. 우리가 보통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65년이니까 두 세대의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긴 세대 기간 동안 일어났던 혼혈 원주민들의 아이들을 이제 부모로부터 뺏어와 가지고 어떤 곳에 이제 수용해 놓고 이들을 기독교로 교화시키려던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제 빼앗겨 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 국회에서 호주 의회에서 호주 인권기회균등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스톨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97년 그런 보고서가 나온 뒤에 호주 의회는 98년에
매년 5월 26일을 내셔널 소리데이로 이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이제 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그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존 하워드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한 행위가 잘못이기는 하지만 선한 의도였다.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부가 쏘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감이다, 리그렛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나온 게 1997년이잖아요. 11년이나 지나서 2008년이나 돼서 케빈 러드 노동당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난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지도자였다 그랬죠. 이분이 총리가 됐을 때 처음으로 의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We are sorry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딜레마는 굉장히 친이민적인 다문화주의적인 정서가 한편으로 있나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백호주의라든지 뭐 하나의 호주라든지 이런 걸로 대표되는 반다문화적인 어떤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으로 친다 그러면 노동당은 조금 더 친이민적인 어떤 그런 정서를 보여주고 자유당은 좀 더 보수적인 반이민적인 정서를 보여주지요. 이러한 호주 딜레마의 원인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는 전통 이민국으로 이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주 느끼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호주는 이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또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호주의 위치 때문인데 호주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바로 밑에 호주가 있고요. 호주 옆으로는 아프리카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바로 밑에 또는 아시아 속에 포위되어 있는 위치이면서 호주의 국가 정체성은 영국인 거죠. 그래서 영연방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는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호주의 황색 공포다, 옐로우 페릴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금강이 발견된 이후 골드러시 이후에 막 밀려들었던 그 중국인에 대한 어떤 공포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인에 대한 공포, 이제 최근에는 호주에 아시안 이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호주가 아시안화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포를 반영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잠시 우리가 호주 또는 캐나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난민 논의와 관련해서 인권 보호의 그 담론은 매우 중요해요. 호주인들도 난민 논란이 정치적인 말장난임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 내에 난민의 규모가 매우 적거든요. 하지만 이는 선거 때 투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그 어떤 이제 정치인이 나와서 이런 난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진보적인가 또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난민 또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한편으로는 칭찬이지만 한편으로는 비난이기도 해요. 즉 호주는 어떤 난민에 대한 또는 이민 정책에 대한 뚜렷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비전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킴리카로 상징되는 또는 다문화주의로 상징되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것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이 말은 맞아요. 캐나다는 이민 정책도 굉장히 모범적이고요. 사회 통합 정책도 굉장히 모범적이고요. 다문화주의 정책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지리적인 이유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캐나다의 위치가 어디죠? 미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 이민자들이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다들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는 인구가 적어요. 땅은 굉장히 넓은데 땅은 뭐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거의 막상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몰려가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유인해서 캐나다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정책 또는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이민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